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 신청이 폭발한 건데요.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 공시가격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 중에 좀 논란이 두드러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12억 원대에 거래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실화율을 보면 한 122%가량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게 100%를 넘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얼마든지 넘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전체적인 시세보다도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면은 또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몇 군데에서 사실은 이 신청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청 그리고 제주도, 네. 공교롭게도 서초구청과 제주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야권에서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군데 이제 여권에서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시.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이 공시가격 상승폭이 70%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높게 상승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세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제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이의 신청 등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구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조사가 아마 4천여 채가 넘는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고 그 중에 136채 정도가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큰 아까 말씀드린 100%를 넘어서는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의 서초구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초구의 발표인데 예. 한 3.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현실가율 부분을 이제 그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네. 90%를 이미 넘어서는 어떤 대상 주택을 가지고 비중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초구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 대상의 4.8%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부도 강한 이제 사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것은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초구나 제주도에서 오히려 조사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다. 등등해서 많은 이제 강한 어떤 해명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오르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지금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부 스스로가 가격을 올리지 나는 지금 30년, 40년을 한 주택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주택을 팔고 산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렸냐는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정부가 또 잘 받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 내외 정도 이 신청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있어서도 논란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저는 사실 지금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겠다면서 70%대에서 뭐 90%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100% 안쪽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100%가 넘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 해당 집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거래하신 분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서초구하고 이제 지금 사실 제주도, 논란에 네. 이제 중심이 된 게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이 100%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제시된 가격이 네네. 그 12억 6천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말 기준 시세 물론 이제 이거는 실거래가 반영된 부분이 있겠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현실화율과 현실화율의 어떤 재고분까지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실거래가로만 비교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비교한다라는 거 좀 논리에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논리에 모순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는 공시가격 자체가 예. 실거래가하고 이 꼬로 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 비교를 지금 최근 거래 가격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실거래로 지금 서초동 A아파트가 12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거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은 지금 15억 3,800만 원으로 해서 수평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22.1%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만 비교를 한 건데. 그렇죠. 두 개만 비교한 거죠. 네네. 근데 공시 가격은 저렇게 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그러면 산정 12억 6천만 방식이.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네. 지나치게 싸게 거래됐다는 얘기로 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면 되나요? 이상거래라고 봐야 되고 그 이상거래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뭐 싸게 팔았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실거래 저것이 그 단지 서초동 A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전체적인 평균 거래 가격이 12억 6천이라 그러면 공시 가격이 15억 3,800만 원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저것이 한두 건에 의해서 만약에 저것이 됐는데 저걸 수평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시가 현실화율이 122%가 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좀 오류가 있다라고 보고 그 해당 지역의 그 아파트 거래 가격은 18억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22억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전세 가격이 한 11억 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지금 맨 윗줄에 있는 네, 서초동 그 A A 아파트를 아파트를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하고 겁니다.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12억 원대 거래된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이고 예. 여기 아파트의 주변 시세, 주변 거래 가격을 보면 한 18억 원에서 22억 원이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되기 그걸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 재고율하고 다 곱한 가격으로 한 7, 나온 게 80% 지금 되겠네요. 15억 3,8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수평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네. 서초동 A아파트의 12억 6천 거래 사례 하나를 꽂을 게 아니라 네네. 그 아파트의 평형별로 거래 가격이 쫙 나와준다라면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가 생기나요? 22억 원짜리가 12억 원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인데 싸게 판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아니죠. 문제는 또 안 비싸게 되는데. 판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놀라운 있는데 저 거거든요.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그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것이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시 가격을 비교할 때 실거래가와 비교한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4가지 정도의 사례들도 아마 추정컨대 네. 대부분 최근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거래가 됐을 확률이 높다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지. 이제 저기 우면동 저기 B아파트 같은 경우 5억 7,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거는 뭐냐면 그 우면동 임대아파트 저긴 임대아파트로 이미 분양 전환된 아파트거든요. 분양 전환 됐을 때 아마 5억 얼마 정도의 이제 분양 전환이 됐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주변 시세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분양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임대에서 민간 소유 아파트로 바뀌었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한다 그랬을 때는 가격으로 놓고 보면 뭐 118% 올라갔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살펴보면은 평균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실거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돼야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라면 저 수치 공시 가격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지만 한두 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됐으니까 공시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특정 주택 뭐 세대 예. 그 가격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분양 전환한 게 한 5억 원대였고 만약에 지금 현실화율 7, 80%를 적용했을 때 공시가가 한 6억 원대라면 그 최종 가격 한 9억 원 정도의 형성이 돼야지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아파트 대상 아파트가 네네. 10억 7,500만 원 10억 정도 시세가 정도고요. 정도 돼 있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분양 전환했을 때보다는 조금 훨씬 더 올랐죠. 올랐다는 그죠? 얘기겠네요. 분양 전환했을 때가 5억 7,100만 원에 분양 전환을 했는데 이 분양 전환된 가격과 시세에 한 15억이니까 가까이 5억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5억 7,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그 아파트 단지의 공시 가격을 책정하는데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네네.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공시 가격 자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거래 가격을 굉장히 얼마만큼 참조하느냐, 평균치를 넣느냐, 아니면 연말까지 상승한 최종의 어떤 가격을 반영하느냐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은 실질적으로 경매를 위한 어떤 거래 가격이라든지 또는 매매를 위한 어느 정도 중요한 그 협의를 통한 어떤 가격이 아닙니다. 시중의 가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그 부동산이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그 재산이라는 그것의 과세 등 여러 가지 행정 지표로 삼기 위한 기준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적정 가격을 도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적정 가격을 도출하는데 적정 가격은 해당되는 주택이 예를 들어 준공되고 난 뒤에는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시중에서 얼마가 거래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전체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 해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래를 위한 가격 제시도 아니고 경매를 위한 가격 제시도 아닌데 단순히 세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이나 등등의 행정 지표로 삼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작년에도 상승률이 컸습니다만 예전의 어떤 예전 정부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번에 상승된 부분은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거래상에 있어서 시세를 갖다 반영한 부분들이 비중이 크다면 뭐 큰 대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다른 행정 지표로 사용하는 가격의 변동폭을 이렇게나 크게 해서 또 정부가 일정한 현실화율 자체를 90%까지 올린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그럴 상태에서 수 있겠네요, 진짜. 많은 주민들한테 이러한 오해, 여러 가지 불신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거래 가격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거래 가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든 또는 그 해당되는 그 거래 당사자 사이에 친족 간의 거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정려라든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행태라고 보기 힘든 그런 쪽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이 여러 가지 해당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가의 적정성을 흐트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나온 사례 자체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단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뭐 한 세대, 특정 집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정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현실과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의 괴리가 좀 크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현실과는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만약에 실거래가 굉장히 저렴하게 됐을 때 그럼 세금 폭탄을 떠안내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뭐 두 분께서 뭐 일부 이제 사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그 지금 이제 좀 거시적인 제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2016년에 이 부동산 공시법이 그 부동산 공시법,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법,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법으로 이렇게 공시 3법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좀 제도적으로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우리가 통상 이제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가와 개별가가 이분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제도적인 미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그 이제 한국부동산원 이제 예전에는 이름이 한국감정원이었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단은 조사 산정을 하고 나면 예. 다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쳐요. 근데 표준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 조사 산정만 하고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아, 검증을 예,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고요. 왜요? 그 법에 이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네. 그 규정이 이제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아, 아예 설계 자체가 잘못된 예, 거예요. 이제 클레임은 국회의원들한테 걸어야겠죠. 왜 설계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서울 집값은 이미 2배로 올랐는데 그렇죠. 왜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자료를 기초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 14%냐, 17%냐, 현실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너무 괴리가 심하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토부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곳도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에서 17% 정도 3% 조정을 했는데 공시가는 무려 20%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 불균형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시가 산정을 할 때 국토부에서 발표는 하지만 사실 그 실질적인 작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도출됐는지 산정 근거가 뭔지는 예전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런데 2020년에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고 예. 올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니까 저기 4월 29일 날 그 네. 산정 자료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새로운 논의의 국면이 또 한번 진행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네. 그 이제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공시법상 그 적정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적정 가격 이퀄 시가 이퀄 뭐 공시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꼭 적정 가격 자체를 시가와 동일시시키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네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약간 규범적 의미, 당위의 의미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형성된 부동산 가격 자체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뿐이고 소위 이제 버블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 자체가 그 가격을 버블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네. 그 버블을 적정 가격 객관적 가치로 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인정하고 그 시장은 통해서 또 이미 올렸다는 거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적정 가격으로 봐서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주장 자체로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법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건데 법으로 인정하고 적정 가격인 거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모순이 개념적 모순부터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버블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써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마치 또 객관적 가치인 적정 가격으로 보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거래를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고 시청자 여러분이실 거고 세금을 내는 주체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실과 나는 집값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뭐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든지 네. 아니면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공시가격도 뭐 같이 뛰었다든지 각종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또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예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그렇죠. 어떤 곳은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다른 라인은 공시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이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동인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1층하고 뭐 20층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 차이는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제주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이 틀린 겁니다. 같은 아파트 동이라 하더라도 예. 14라인인가 이거는 33평형이고
그다음에 23 라인인가요? 그건 53평이라는 거죠. 가격이 틀린데 네네. 53평형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네네. 실거래 가격이 하락을 하고 33평형인가 그거는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간 거는 공시 가격이 올라갔고 떨어진 거는 오히려 공시 가격이 떨어졌죠. 네. 아니,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그걸 사례인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것은 32평인가 33평이고 가격이 내려간 동은 50평형대인 경우에서 이제 50평형대는 가격이 떨어졌다 내려갔다라는 이야기하는데 거죠, 공시가격이. 자,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하나의 주택 거래라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제주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동 전체가 공시 가격이 떨어지고 한 동 전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50평형대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아마 그 한 동 중에 특정 어떤 세대가 네. 뭐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 거래를 통해서 떨어졌을 건데 이 평가에 있어서는 공시 가격은 한 동 전체 거래가 있든 통으로. 없든 간에 한동 전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다시피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놓여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제주도나 서초구의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여러 가지 공시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한다고 볼 수 있는 해당되는 공동주택 속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까지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시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가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탓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가격 상승과 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공시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국토부의 발표 자체도 이게 특정 주택의 가격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해소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모르겠지만 한 동 전체가 그 특정 가격이 내렸다는 게 한 동 전체 거래가 모두 이루어지고 그게 모두가 거래가 아마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제가 점에서 생각할 때는 네네. 공시가격제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표해 오는 겁니다. 매년 논란이 됐죠. 매년 그러면서 매년 논란이 됐던 네. 거지. 국토부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산정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잣대를 대가지고서 이거를 적용해갖고 발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것이 시세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상률이 많아진 거죠.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이걸 의도적으로 인상률을 19%씩 인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버블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매년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산정돼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적용할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논란을 해서 아니면 입법적인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 공시가격 자체는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 세종시 같은 경우 70%가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더 역전하는 현상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 그것을 반영을 한 거이지요. 근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아니면 국토부에서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것이 실거래가 기준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격이 있지만 우리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의 기준이라든지 모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이의제기라는 절차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시 산정을 하죠. 근데 주택가격이 올라간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율은 뭐 2% 네. 미만으로 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열려 있는 문제지. 이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제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발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정해진 룰 안에서 지금 국토부가 적용을 하고 네. 발표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지금 이미 세팅이 돼 있는 룰을 파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아마
뭐 기준이 과연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과정은 제대로 됐는지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논란일 텐데 앞서 저희가 잠깐 화면에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서초구 같은 동 그렇죠. 다른 동이죠. 다른 동에 같은 면적의 같은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격에서 또 차이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명함이 엇갈렸던 게 한 집은 올랐는데 9억 원에 달하지 못했고 한 집은 또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또 종부세 대상에 또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 안 되니까 이게 또 뭐 해당 집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지금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공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어느 한 정도 상정된 거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있긴 주셨죠. 있는데, 근데 이제 공시가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기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그럼 갑자기 그 급등된 시가를 객관적 가치로 보고 다 산정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분명 최소한의 이제 텀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네. 거래가 절벽인 상태에서 뭐 한두 건 사례가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공시가격을 만든다면 소위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래 당사자 자체가 지인 관계라든가 친인척, 뭐 심지어 요즘에 이제 증여세 편법을 위해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 거래를 통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세법에서는 그걸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가격보다 헐값에 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증여로 간주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국토부에 신고가 되는 거래액 자체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에 쓴 금액을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을 해서 통계 전체의 어떤 결과를 산출할 때는 사실 집단이 풍부해야지 이 그 오차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표본이 많아야 예. 정확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정말 뭐 그동안 굉장히 완만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상승 가격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전 국민이 뭐 당황할 정도로 뭐 지금 안 사면 내일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소위 패닉 바잉, 뭐 영끌 정도의 뭐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히 상승했고, 그러면서도 또 특징 자체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거래는 별로 일어나지 않은데 호가는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아요. 그럼 그런 아파트에서 한두 건 나온 사례를 가지고 과연 이거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하는, 표본화할 수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 이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로 조사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한번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지자체장들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뭐 이양해 달라고 네, 달라고 하는데, 하고 있죠. 현재 법 체제 하에서는 뭐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자체장이 개입하거나 지자체에서 간섭을 할 수 있는, 뭐 간섭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체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인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뭐 개별적인 오차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공시가격 이런 결정권,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거를 좀 찬성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아무래도 그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거든요. 그 네네. 한국부동산원은. 그렇죠. 공기업 직원이 전국에 산재에 있는 부동산을 일일이 다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사실 제도적으로 좀 무리예요. 인력적 한계도 물리적으로도 있고요. 한계가 있죠.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장이 지금 뭐 선거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지자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그 데이터의 분석은 오히려 훨씬 더
뭐 정교할 현실과 수 있다고 밀착돼 있다고 볼 보시는군요.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법을 위반하면 위법해서 안 되죠. 해서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제 조세 법률주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지방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표준 가격을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시가를 이제 표준 가격으로 인용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행 법 체계에서도 법조인들은 이것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일부 법조인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이미 진행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역사에서 뭐 흔히 듣는 식상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 없이 가세 없다 이런 조세 법률주의에 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지방세법의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든가 세율 자체는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곱하는 공시가 자체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국토부에서 임의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 이제 국토부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문제가 많은데 네네. 만약에 이제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정 근거가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행 법률에서도 행정부가 그 공시가격을 결정해서 사실상 행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을 제2의 행정세율 뭐 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조례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 논란을 또 낳게 되겠네요. 아니 지금 대통령령도 뭐 문제를 삼고 뭐 다른 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마당에 법 단계에서 소위 이제 더 밑에 있는 조례가 또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제 조세 세율이 얼마인지는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내가 이런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세금을 이 정도 납부하거나. 예상을 해서 네, 움직일 근데 수가 지방 있죠. 조례 같은 경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그렇게 되면 상이하게 어떤 이제 공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뭐 왜 뭐 어떤 구에서는 많이 내고 뭐 어떤 구에서는 적게 내냐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더 역설적으로 오히려 재정 수입이 열악한 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재정 수입 때문에 공시 가격을 오히려 더 높여서 소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세부담이 강화되는 또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연 이제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네. 이런 법률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하고 네네. 바로 할수 있을 뭐 것인지. 이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뭐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이의 신청을 받고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면 뭔가 제도적으로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과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에서라도 조금 관리를 한다거나 한번 복귀를 해본다거나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완벽하진 들거든요. 않지만 네네. 이제 우리가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임의로 정했다라는 네, 거죠. 정부가 하고 그리고 있다는 산정 거죠. 기준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네. 국토부는 시원한 답을 답을 주지 내놓지는 않는 않고 거죠. 있죠. 이게 답답한 부분인데 이제 이 4월 29일부터 이제 이 산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산정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어떤 이제 비판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는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매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논란을 겪는 건데 이게 공시가격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왜 필요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 없으면 뭐안 쓰면 과세 되는데요. 기준이 되고 조세 부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공시가격 제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제도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의 어떤 일어나던 공적 가격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가격을 구축해야만이 거기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통일된 어떤 가격 체계를 갖고 국민들이 어느 지방의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든 가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도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과연 이걸 지방 정부에다가 위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애초부터 중앙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화폐를 통일한다든지 도량형을 통일한다든지 예. 가격 체계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거를 각 지자체에 분산을 시키게 되면 네. 지자체의 포퓰리즘이 반영될 수 있고 각 지역 간의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이번에 4월 29일 날 발표되는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하거나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공시가격 제도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이신 거고 제도의 취지상 맞다라고 맞다라고 얘기하고 보시는 있습니다. 거군요. 박사님 어떤? 예, 저는 뭐 당분간은 한국 뭐 부동산원 등 그 중앙 쪽에서 어떤 기관 쪽에서 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예. 필요하다가 아니라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공시가격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중에 적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지표로서 삼기 위한 가격의 평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가격을 시장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특정해서 준다는 것은 예.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공시가격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전문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작년에 2020년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밝힌 2020년 동안에 국내 부동산의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4%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특정 단지나 특정 주택들이 가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가격이 높게 생각되면서 체감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격 상승률은 4% 내외인데 사실은 공시가격은 이번에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니까 여기에서 왜 시중의 변화, 즉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버블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가격의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과 관련해서 4월 말에 4월 29일 날 사실은 평가 기준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것을 아마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결국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로서 나오고 있는 것을 단순 통계로 해서 그 합하거나 빼거나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결국은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연 전국의 이 부동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숫자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의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공시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 참여 인원이 2019년도에 55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2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아파트가 더 신축대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늘어났을 건데 네네. 늘어났는데 조사 참여 인원이 더 줄었고요. 한 사람당 참여하는 그 평가자 한 사람당 조사 대상이 2019년도에 784동에서 이번에 845동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이 담당해야 될 게 더 많았네요. 예, 845채가 아니고 네네. 동이에요. 845동입니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가서 사실을 판단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대상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 숫자다 보니까 네. 또 한정된 예산에서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평가를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요. 사실은 간단한 주택이 아니라 수억 원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산 보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예산상의 이유로 참여하는 그 전문가의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듯이 내놓는 네. 가격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을 주체를 변경하는 부분도 우리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시가격에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서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4분의 1이다라고 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적을 하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자료였기 때문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좀 빚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뭐 두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지금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게 또 다른 정책의 제대로 된 발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서울에서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뭐 중상층 관련 이제 논의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 소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간 부분, 중위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소위 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산층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의식이 거예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중산층을 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아파트는 100% 자기 자본, 자기 에코티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저기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영끌, 네, 영혼까지 뭐 자기 끌어다 자본 써서. 한 20-30% 해서 엄청 대출 끌어당겨다가 아파트 겨우 구매했는데 다행히 아까 뭐 방송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영끌이 옳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소위 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집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영끌 청년들을 중산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중산층이라면 실질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지는 또 그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식 구조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단순히 이제 뭐 집 한 채 종부세 부상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산층이 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제 한 경제의 인프라의 어떤 튼튼함이나 견고함은 중산층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평가한다면 뭐 영끌한 경우 같은 경우는 매달 원리금이 엄청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보유세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은 많지 않은데 그것이 혹시 초과하다 집 하나 보면 있다만 예, 이유만으로 중산층이 될 수 붕괴가 있다는 될 수 거잖아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중산층 개념을 좀 더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원칙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더 이상 뭐 중산층으로 보기엔 좀 무리인데 정 그것을 가지고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말 그대로 지금 오른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하면 소위 종부세 부과되는 6억 9억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 6억, 네. 예, 일반 1주택자는 9억이지 않습니까? 9억이죠. 그거 올려야 돼요. 기준 자체를 상향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영끌해서 내가 한 번에 중산층 된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보지도 못하는 마당에 왜 6억 9억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그 부분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됐던 얘기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중위 가격이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8억이 지금 넘는 9억이 넘었어요. 9억이 예, 넘었죠. 그게 넘는다 그러면 과세 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변경을 좀 해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왜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또 국민들이 아무리 정책이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면 네. 나의 소득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비교 형량하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좀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세금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증가가 된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 올라간 것만큼 과표도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좀 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부세 대상이 이번에 52만 가구가 넘는 쪽으로 그렇죠. 되고요. 대부분은 아마 서울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할 상당수가 것으로 예상이 있겠죠. 되고 예.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종부세로 인해서 세수 증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출범할 때 1조 한 5천억 정도에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것인데요. 이런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은 결국은 이번 정부가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근저에는 결국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의구심들이 있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 뭐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세수로 인한 부담에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조세 저항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니까 오히려 세율과 관련해서도 조금 조율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의 공시 가격 자체가 사실은 이 조세나 복지, 부담금, 행정, 부동산 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것을 지나치게 저는 시중에 변화가 많은 어떤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공시 가격 부분도 이것을 주택을 갖고 내 집으로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그 부분과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시 가격의 장기적인 비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고 이의 신청을 받으면 각종 논란들이 벌어집니다. 매년 반복돼 왔는데 아마 공시가격이 뭐 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이 서민 생활이나 각종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이번 29일 날 산정 자료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또 다른 논란이 좀 빚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참에 논란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짚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수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성규 선임 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